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린 지금 계약 강론을 공부하고 있죠? 자, 그중에서 오늘은 매도인 담보책임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세 가지 권리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먼저 핵심 포인트 3.3번 매도인 담보책임을 공부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법정 무과실 책임이죠. 즉 매도인 담보책임이란 매수인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물건을 가져오죠. 그럼 하자가 없는 완전한 물건을 가져야겠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마트에서 라면을 하나 사왔거든요. 라면 사와서 집에서 열어보니까 거기 라면 중간에 바퀴벌레가 한 마리 자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마트 가서 다시 바꿔야겠죠? 그럼 매도인인 마트 사장님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몰랐더라도 새 걸로 바꿔주죠. 만약 여러분 동네 안 바꿔준다면 이사 가세요. 그 동네 안 좋은 동네요. 당연히 새 걸로 바꿔줍니다. 마트 사장님 바퀴벌레인지 몰랐죠? 즉 과실 없더라도 바꿔줘야 돼요. 이게 법정 무과실 책임입니다. 자, 그럼 담보책임에서는 자 자료를 보시면 그 담보책임 핵심 사항 있죠. 일단 거기서 권리하자 있습니까? 권리하자가 시험에 제일 잘 나오고 그 핵심 사항만 정확히 숙지하셔도 시험 문제는 거의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권리하자에 관한 핵심 사항을 칠판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자, 권리하자는 총 이렇게 5가지가 있죠. 이 중에서 원래 담보책임은 하자를 모르는 선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물어야겠죠. 근데 예외적으로 여기 악의 매수인도 담보책임을 주장 가능한 게 있습니다. 그 말은 여기 있는 건 선의 악이 다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악의도 주장 가능한 걸 외우시면 돼요. 먼저 이 빨간색이 보이죠? 여기 전해, 일감, 실손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따라서 전부타인 권리에서 악의 매수인도 계약 해제만큼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일부타인 권리 매매에서 악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실행 즉 행사됐다. 즉 경매가 나왔단 말이죠. 그때 악의 매수인도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악의 매수인 행사 가능한 거 전해 일감 실손해 외우시면 돼요. 그럼 이 빨간색 전해 일감 실손해 아닌 나머지 모두는 무조건 선의 매수인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는 아예 빨간색이 없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는 오직 선의 매수인만 뭔가를 행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경우에 악의 매수인이 뭔가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럼 무조건 틀립니다. 선의만 할 수 있다. 그럼 다시 1번을 봐보세요. 자, 전부타인 권리 매매에서 악의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이거밖에 못하죠? 못합니다. 손해배상은 선의만. 그래서 전부타인권의 악의는 해지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일부타인 권리 매매에서 악의 매수인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까? 여기 없으면 못합니다. 그러면 선의만. 그 다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못해요. 선의만. 그럼 악의는 뭐만 할 수 있다? 그렇죠. 대금 감액 청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실행당해서요. 그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악의여도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이 두 경우는 선의인 경우에만 뭔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해 일감 실손해 외우시면 돼요. 다시 자료를 놔보세요. 그래서 양가로 1번을 보셨고 양가로 2번 채적기간 즉 행사기간이죠. 이건 1년입니다. 근데 똥가루 1번에 채적기간 규정이 없는 게 있어요. 즉 칠판에서 두 가지. 이 전부타인 권리와 저당권 전액권 실행했다. 이 두 경우는 매수인이 권리를 하나도 채용 못합니다. 따라서 이 두 경우는 채적기간 1년이라는 제한이 없습니다. 나머지 세 개만 1년 행사하는 거죠. 그럼 계산점이 중요하겠죠. 자, 먼저 기억 선의는 하자를 알아야 주장하겠죠. 따라서 앞날 동그라미 하자를 앞날로부터 1년 행사합니다. 니은 악의는 계약일을 알았겠죠. 지금까지 권리하자를 보셨고 아래 2번 물건하자 있습니까? 물건하자를 특히 뭐 하자 담보책임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자, 그럼 우리가 권리하자를 공부했죠. 그럼 권리하자와 물건하자 중에 어떤 걸 더 발견하기 쉽죠? 매매계약할 때 권리하자와 물건하자
어떤 게 발견하기 쉬워요? 물건 하자가 훨씬 쉽죠. 만약에 건물을 사러 갔어요. 아니면 아파트를 사러 갔다. 근데 천장이 물이 새거든요. 그러면 초등학생인도 엄마 물새하고 바로 알죠. 그러니까 물건 하자는 발견하기 더 쉽습니다. 따라서 물건 하자는 악의의 매수인은 청구 못합니다. 그 1번처럼 매수인은 선임에서 무과실까지 갖춰야지 담보책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채측기간은 앞날부터 줄어들어 6개월로. 다음 3번 경매로 취득했는데 물건이 하자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단독주택을 샀는데 경매로 취득해서요. 보일러 고장났더라고요. 그러면 그 전 주인한테 가서 보일러 값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 전 주인 지금 어디 갔어요? 그죠, 용산역 앞에 있어요. 거기 앞에 가서 내가 당연침 받았는데 보일러 고장났다. 돈 내놔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이 그래요. 배고파 10,000원만 줘 그런다고요. 행사 못합니다. 그래서 경매로 인할 때는 물건을 하자를 이유로 담보 책임 주장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핵심 사항을 보셨죠? 그럼 일단 그 밑에부터 설명이 나와 있죠? 근데 사실은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전해 일감 실손에 외우시면 돼요. 자, 먼저 보세요. 자, 밑에 1번 권리하자 담보 책임 나오죠? 가로 1번이 전부 타인 권리입니다. 그럼 동그란 1번 계약 해제는 선이하기 불매로 행사할 수 있죠? 예, 동그란 2번을 보세요. 손해배상 청구는 선의 매수인만 가능하죠. 그리고 손해배상액은 이행이익 상당액입니다. 다만 이와 별도로 자, 악의 매수인 동그란 하시고 악의 매수인도 매도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동그라미. 그러니까 담보 책임이 아닙니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그랬죠. 자, 7, 8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죠. 자, A 소유 X부동산을 갑이 을과 X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럼 갑은 자기 소유 물건이 아니라 타인 소유 물건 매매계약 체결했죠. 그래도 일단 매매는 유효입니다. 왜냐하면 매매라는 것은 갑은 X부동산을 을에게 넘겨주기로 약정한 겁니다. 그리고 을도 그에 대한 대가로 대금 주기로 약정한 거죠. 따라서 갑은 어떻게 하면 돼요? A에게 돈 주고 사서 을에게 넘겨주면 돼요. 을은 돈 주면 되죠. 그러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법이 관여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A가 절대 갑에게 안 넘긴대요. 그래서 갑이 A 소유 부동산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을은 갑에게 책임을 묻겠죠. 그때 을이 선이었다. 즉 A 소유인지 몰랐다면 그때는 계약 해지하고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을도 알았대요. 알았더라도 계약 이행할 수 없죠. 따라서 유효인 계약 해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해 단 손해배상 청구 못하죠. 그래서 악의의 매수인은 담보 책임을 규정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못하고 계약 해제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갑은 지금 X를 이전해서 을에게 넘겨줄 의무가 있는데 A로부터 취득할 수 없게 됐죠. 그 이후에 갑에게 고의가 실했대요. 갑은 X를 취득해서 넘길 의무가 있는데 취득 못하게 됐죠. 이에 대한 갑에게 고의가 실했다면 이건 채무불이행입니다. 따라서 악의의 매수인도 담보 책임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보 책임이 아니죠. 그래서 담보 책임과 채무불이행 두 가지를 정확히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자료로 오세요. 자, 양가로 2번 권리 일부가 타인에 속하죠. 1번 대금감액 청구는 선악 불문하죠. 2번 나머지는 선의만 가능합니다. 가로 3번 수량 부족 또는 일부 매실 나왔죠. 동그란 1번 선의, 2번도 선의. 선의만 뭔가를 행사할 수 있다. 다음 가로 4번 용익적 권리의 제한이 있죠. 자, 동그란 1번 매매 목적물이 용익적 권리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 그것도 선의죠. 선의만 뭔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을 보세요. 저당권 전세권이 실행 또는 행사된 경우죠. 그럼 동그란 1번 선의하기 불문 동그란 마시고 선의하기 불문하고 매수인은 계약 해제, 출제 상한 청구, 손해배상 뭐든지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7, 8을 보세요. 여기 이제 양가로 5번이죠. 자, 시가 5억짜리 부동산이 있어요.
갑이 소유자이고 두 번째로 우리 저당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갑에게 3억을 빌려줬죠. 그리고 저당권을 취득했죠. 이 상태에서 병이 갑에게 매매로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병이라면 다음과 같이 둘 중에 하나로 사겠죠. 첫째, 병이 갑에게 5억에 매매합니다. 그럼 잠금일까지 갑이 이것을 변제해서 말소하는 조건으로 5억에 사면 되죠. 그럼 병 손해가 없죠. 다음 두 번째, 병도 대출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병이 이 채무를 안고 이걸 안고 갑에게 5억짜리 2억에 사면 되죠. 그러죠? 보통 우리는 그래 갈 것입니다. 근데 이 병은 참 특이하게 5억짜리 5억에 샀어요. 그러니까 갑이 부탁했죠. 내가 5억이 꼭 필요한데 나 믿고 5억에 사면 내가 책임지고 이것을 2달 안에 변제해서 말소하겠다. 제발 나 믿고 5억에 사달라. 우리는 절대 안 사겠죠. 근데 사는 병이 있어요. 이 사람을 예전에 제3지역자 그랬고 이 경우 병을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는 당연히 저당권을 알고 샀죠. 당연히 약입니다. 따라서 얼마에 샀냐가 중요해요. 이 갑말을 믿고 5억짜리 5억에 샀다. 갑이 말소하는 조건으로 그런 병을 보여야겠죠. 자, 그래서 병이 갑을 믿고 5억에 매매했는데 우리 경매를 청구합니다. 그럼 누가 돈 안 갚았어요? 그렇죠. 갑이 약속대로 돈을 안 갚으니까 우리 경매를 청구해서 병은 갑 말을 믿고 소유권 날라가게 생겼죠. 그때 병은 갑의 채무 3억을 대신 변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갑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제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이번에는 우리 경매 청구해버렸습니다. 갑이 소유권 날아갈 수 있죠. 그때 갑은 병은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이나 전세권의 실행은 선약이가 중요해가 아닙니다. 당연히 이거 알고 샀잖아요. 그래서 얼마에 샀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경우 병은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안을 보세요. 가등길 보세요. 자, 갑소유 부동산에 우리 가등길 했죠. 그 다음 병이 매매로 소유권 취득했네요. 그럼 병은 누구에게 샀죠? 갑에게 샀죠. 그러니까 이 병도 당연히 가등기 보고 샀죠. 그러니까 여기도 선악이 문제 안 됩니다. 당연히 악입니다. 근데 갑이 그랬거든요. 내가 책임지고 이거 없앨 테니까 나 믿고 병에게 팔았습니다. 그럼 갑은 이걸 없애야겠죠. 근데 갑이 이걸 책임지지 못하자 우리 네 번째로 본등기 했습니다. 그럼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하면 2번과 4번에 있는 이 3번 중간 처분은 직권말소 되겠죠. 따라서 다섯 번째로 직권말소 했습니다. 그럼 병은 소유권 뺏겼죠. 그때 병은 갑에게 책임 물어야겠죠. 자, 근데 이 경우 자, 이쪽 와보세요. 저 경우는 법의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저 경우에 1번을 적용할 것인가 또는 여기 3번 저당권 실행 여기를 적용할 것인가 다툼이 있습니다. 만약 분명히 저긴 악이죠. 이 1번을 적용한다면 악의 병은 계약 해제만 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 못합니다. 근데 만약 3번 이 저당권 실행을 적용하면 악의 병은 계약 해제하고 여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죠. 근데 대법원 판례는 가등기 다음에 소유권 뺏겼죠? 그럼 마치 저당권이 행사된 것과 똑같다고 봐서 이 3번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악의 병도 계약 해제하고 여기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악의 병은 갑에게 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쪽과 똑같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자료로 와보세요. 자, 양과 5번을 보고 있죠. 그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가등기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적용됨으로써 그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때는 매매 목적 부동산 설정된 저당권 행사죠. 저당권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이 경우 민법 576조 소정의 담보책임 이게 저당권 전세권이 실행된 경우죠.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민법 507조 위반 담보책임, 이게 전부 타인 권리입니다.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결론, 악의 매수인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권리하자 보셨죠? 아래 2번 물건하자 있습니까? 자, 판과 1번 매매 목적물 하자가 있죠? 1번을 읽어보시고, 자, 2번의 밑줄을 보세요. 자,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때문에 건물을 못 짓습니다. 이것은 대법원 판례가 권리하자가 아니라 목적물, 즉 물건하자로 봤습니다. 그 다음 2번 매수인은 선이 뭐가 있어야 되죠? 3번 매수인은 하자를 발견한 날, 즉 안날로부터 6개월 행사합니다. 다음 3번 경매에 있어서 담보책임이 있죠. 가로 1번 권리하자가 있습니까? 자, 일단 여기 제목을 보시면 매도인 담보책임은 당연히 매매계약이 유효를 전제하는 겁니다. 매매가 무효라면 뭐 책임질 일 없죠. 당연히 유효입니다. 따라서 경매도 마찬가지예요. 자, 가로 1번 보세요. 권리하자. 경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때는 담보책임 물릴 수 있죠. 다만 경매 절차가 무효 동그라미. 무효라면 매매든 경매든 담보책임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다음 양가로 2번 물건하자는 담보책임 인정이 안 된다 그랬죠. 자, 지금까지 담보책임을 공부하셨죠. 그래서 그 권리하자 핵심사항 있죠. 전해, 일감, 실손해, 그걸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토대로 다음 파트에서 기출문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반기문 시간이죠. 두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1번은 사례 문제입니다. 갑이 1만 제곱미터 토지를 을에게 매도한 계획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그럼 이제 항상 암기하셨죠? 전해, 일감, 실손해. 이것은 악의도 청구할 수 있다. 자, 동그란 1번. 토지 전부가 병소이고 갑이 이를 을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그럼 전부 타인 권리죠? 그 다음 악의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들렸죠? 전해.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2번. 토지 2000제곱미터가 병소이고 그럼 일부 타인 권리죠? 갑이 이를 을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 을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들렸죠? 일부 타인 권리 일감, 감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토지 2000제곱미터가 계약 당시 이미 포락으로 매실된 경우. 그럼 2번과 3번은 다르죠? 2번은 10,000제곱미터가 다 있는데 그중에 2,000이 타인 소유고 3번은 애초에 2,000이 부족하죠? 8,000밖에 없죠? 이게 일부 매실이나 수량부족입니다. 그 다음 악의 을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수량부족 일부 매실은 선의 매수인만 뭔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4번. 토지 위에 설정된 지상권으로 인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즉 토지를 매매했는데 지상권 제한이 있네요. 이게 용익적 제한이죠. 그때는 악의 을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틀렸죠? 선의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5번. 토지 위에 설정된 저당권 실행으로 을이 그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악의 을은 계약 해지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맞죠? 실손해. 그래서 1번은 5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을 보겠습니다. 매도인 담보책임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 자력을 담보한 경우 원칙적으로 매매 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게 맞죠? 여기 579조 1항입니다. 2번. 저당권이 설치된 부동산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 출제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상환 청구, 출제 상환 청구할 수 있죠. 맞습니다. 3번.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항력 갖춘 임대차가 있는 경우. 그럼 부동산을 사는데 임차권이 존재하죠. 그럼 용익적 제한이 있습니다. 그럼 선의 매수인은 그로 인해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죠? 이때는 선의만 뭔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매매 목적인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그럼 일부 타인 권리죠. 그 다음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했을 경우 그럼 악의 매수인 나왔죠. 면 일부 타인 권리에서 악의 매수인은 일감,
대금 감액만 청구할 수 있죠. 다시 보세요. 악의 매수인은 그 사실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제권 행사할 수 없죠. 그래서 대금 감액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이 틀린 거죠. 5번 매매계약 당시에 그 목적물 일부가 매실된 경우, 그다음 선이 맞죠? 선이 매수인은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일부 매실이나 수량 부족은 선이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지금까지 매매에 관한 규정을 공부하셨죠? 다음 이어서는 임대차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임대차 규정을 공부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임차인 권리를 공부하겠습니다. 우선 임차인에는 세 가지 큰 권리가 있죠. 그 권리를 비교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임차인은 먼저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 초용권이 있죠. 이것은 모든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지상물 매수 초용권이 있죠. 이 규정은 토지를 빌린 사람은 다 인정됩니다. 따라서 지상권자나 토지 전대권자나 토지 임차인 다 인정돼요. 그 중에 두 사람은 법 규정이 있지만 이 경우는 법조문이 없지만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 건물 공작물 임차인에게 여기 부속물 매수 초용권이 인정됩니다. 세 가지 규정 비교하시는 거죠. 먼저 비용 상환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그럼 여기는 정반대요. 매수 초용권 두 가지는 다 강행 규정입니다. 그 다음 비용 규정은 6개월 행사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기간 규정이 없죠. 그 다음 필요비나 유익비 비용을 받지 못했다. 그때는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매수초용권 행사하기 위해서 유치권 주장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외웠잖아요. 유치권 행사 못하는 게 보건복지부 배신 외웠죠. 보건복지부 배신. 거기 지부죠. 지상물, 부속물. 그래서 동시에 항변하는 거지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그 다음 자, 임차인이 채무 불이행해서 쫓겨납니다. 월세 안 내서 쫓겨난 임차인 비용 청구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기 써있잖아요. 모든 임차인. 그리고 옛날에 외웠잖아요. 아예 딱 외웠죠. 도덕론도 비용은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 불이행한 임차인 당연히 비용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매수 청구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 일시 사용이 맹구한 임차인 이 사람도 비용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런 임차인은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성질을 잘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 권리를 비교해 설명하셨고 다음 파트에서 비용 상환 규정을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자, 임차인의 세 가지 권리 중에 먼저 비용 상환 청구 규정을 보겠습니다. 자, 자료에서 1번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죠. 먼저 양가로 1번 목적물 유지 수선음 있습니까? 밑에 법조문 읽어보시고 그 다음 양가로 2번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 규정 있죠. 자, 이 두 가지는 칠판으로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목적물 유지 수선 의무는 623조에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임차 목적물 유지 수선 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단 임대인이 부담하더라도 사소한 것은 당연히 임차인이 부담해야겠죠. 그리고 623조는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유지 수선 의무 부담한다는 약정할 수 있고 그 약정 유효입니다. 따라서 이런 약정하면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임차인이 유지 수선해야 됩니다. 단 임차인이 유지 수선하더라도 대규모 수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한다. 이게 판례 태도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가? 이런 의무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다 임차인으로 살아야겠죠. 따라서 보호 의무는 없습니다. 단 단기 숙박계약, 숙박계약에서는 보호 의무를 진다고 대법원 판례가 그랬죠. 따라서 이 숙박계약에서는 그 투숙객들이 모텔이나 호텔 위치를 잘 알 수가 없죠. 내부 구조를 모릅니다. 따라서 때는 임대인이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 이런 원칙과 유의를 같이 비교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임차인의 비용 상환 초용권 626조를 보겠습니다. 임차인은 목적물에 필요비를 지출했다면 필요비 즉시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유익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유익비는 임대차가 종료했을 때 가치 증가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 필요비에서 중요한 게, 자, 예전에 공부했었죠. 전세권자하고 지상권자 두 사람은 물권자죠. 물권자니까 필요비를 그자들이 드려야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임차인은 채권자라 힘이 약하죠. 이 사람은 원칙 필요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에 유익비는 임차물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켜야 돼요. 따라서 임차인에게만 필요 있는 인테리어 비용 또는 임차인에게만 필요 있는 간판 설치비 이런 것들은 객관적 가치가 없죠. 따라서 유익비라고 할 수 없어서 청구 못합니다. 그 다음 필요비 유익비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 그때부터 6개월로 행사한다 그랬죠. 그리고 비용 상한 청구 규정도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원상복구하라고 약정했다. 그때는 이 약정 유효하고 이 약정의 의미는 비용 청구를 포기한 의미죠. 따라서 이 규정 유효이기 때문에 이런 약정 하게 되면 비용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이런 규정은 임대차 계약서에 써 있죠. 따라서 우리가 임대인이라면 이런 말 써 있는가 잘 확인해야겠죠. 반면 우리가 임차인이라면 이런 말 지울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야 비용 청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 편의에 따라서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비용 받을 때까지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필요비 유익비는 목적물 자체로부터 나온 채권이죠. 그 다음 임대차는 채권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그 비용을 자신의 채무자인 임대인에게만 행사할 수 있지, 이 목적물 양수인 즉 경락인 등 제3자에게는 비용 달라고 청구할 수 없는 거죠. 채권관계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에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돈 받을 때까지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유치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경락인 등에게 돈 달라고 청구 못해요. 그렇지만 유치권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잘 비교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까지 비용 상을 공부하셨고, 다음 파트에서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2번이죠.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보겠습니다. 일단 643조가 있고 그 밑줄을 위주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양가로 1번 행사요건이 있죠. 그 다음 양가로 2번 청구권자와 상대방이 있습니까? 이 두 가지는 칠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요건이 있어요. 자, 갑소유 토지를 을과 토지 임대차 했죠. 그 다음에 을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세 번째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는데 지상물이 현존합니다. 그럼 항상 원칙과 예외가 중요하죠. 자,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은 건물 철거하고 원상태로 즉 나대지로 반환해야겠죠. 그런데 무조건 건물을 쓸어버리면 사회 경제적 낭비죠. 따라서 예외적으로 기간 만료했는데 지상물이 멀쩡합니다. 그때는 을이 갑에게 임대차 갱신하자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갑이 오케이 하면 갱신하면 되고, 갑이 거절하면 그때 을은 자기 소유 건물을 임대인 너가 사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고, 이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그래서 을이 사하면 갑은 사야 됩니다. 그때 청구하면 곧바로 매매가 성립하는 거죠. 따라서 을이 갑에게 내 건물 사하면 갑은 꼭 사야 돼요. 그럼 우리 무서워서 자기 땅을 타인에게 못 빌려주겠네요.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매매가 성립하더라도 보통 건물을 목적으로 했다면 20년 정도 했을 수 있죠. 그럼 이 건물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집가는 많이 올랐겠죠. 그래서 싼 값에 사서 건물을 쓸어버리고 새롭게 다시 지으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살펴볼 것이 토지 임대차 계약할 때 임대차 기간 약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그만두자고 해지 통고했죠. 그럼 임대인이 해지 통고한 경우에도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갱신 청구를 반드시 해야 된가? 자, 원래는 갱신 청구하고 임대인이 거절했을 때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때는 임대인이 나가라 그랬죠. 그만두자 그랬는데 거기 대고 갱신할래요? 그게 더 이상하죠. 따라서 이때는
갱신 청구 유효하지 않고 곧바로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보실게. 자, 이 건물 지을 때 임대인 동의 얻어서 이 건물을 지어야 되는가? 그런 거 아니죠. 임대인 동의는 잠시 보실 부속물 매수 청구에 나옵니다. 따라서 지상물 매수 청구에서는 건물 지을 때 반드시 임대인 동의 얻어 신축한 것에 한하지 않고 그렇지 않더라도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어서 양거로 2번 청구권자와 상대방을 보겠습니다. 청구권자는 지상물 소유자만 행사할 수 있겠죠. 다음 상대방을 보실까요? 자, 갑토지를 토지 임대차 있습니다. 그럼 원칙 임차권 대항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채권이라 원칙 대항력 없죠. 그리고 우리 건물 신축했어요. 그 다음에 토지 매매로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네요. 그랬을 때 기간이 만료됐을 때 을은 새로운 병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는가? 원칙 못합니다. 매수 청구는 임대차 소멸 당시 임대인 그자에게 돼요. 그래서 병에게 원칙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볍게 했어야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원래 대항력 없지만 예외적으로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췄다면 그럼 대항력이란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가벽에 매수 청구할 수 있었다면 새로운 소유자 병에게도 대항력을 갖췄다면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과 의의를 잘 비교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양가로 3번부터는 자료를 같이 보실까요? 자, 양가로 3번 매수 청구 범위가 있죠. 자, 동그란 1번은 그 지상 건물이 뭐 행정청 허가를 얻었다. 임대인에게 소용이 있는가? 그런 거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상물이 현존하면 매수 청구할 수 있고. 다음 동그란 2번 보세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대인 임대한 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는 경우 이때는 구분 소유 목적을 할 수 없다면 행사할 수 없겠죠. 그 다음 3번 매수 청구 대상인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당연히 인정되겠죠. 자, 보시면 우리 토지를 빌려서 건물 지었죠. 그럼 건물 지을 때 근저당 설정하지 않은 건물 있습니까? 거의 99%다 설정하겠죠. 따라서 우리 건물 지을 때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서 대출받고 근저당권 설정했습니다. 그러더라도 당연히 매수 청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근저당이 있더라도 당연히 인정됩니다. 그 다음 양가로 4번 매수 청구 효과. 자, 매수 청구를 하게 되면 매수 청구 당시 시가가 매매 대금이겠죠. 뭐 기존 건물 철거 비용이나 신축 비용 이런 거 청구하면 안 되겠죠. 뭐 팔자를 고질러면 안 돼요. 그냥 청구 당시 시가대로 매매 계약이 성립됩니다. 그 다음 가로 5번 당연히 이것은 강행 규정이죠. 그 중에 임차인 보호를 위한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갑과 을이 애초에 토지 임대차하면서 갑이 을에게 요구했습니다. 당신 임대차 끝나면 매수 청구하지 마 라고 둘이 특약하고 계약서에 썼어요. 그래도 그 계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그 계약 무효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시 을은 갑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 게 없어요. 즉 갑이 토지를 임대하면서 월세나 보증금을 엄청 싸게 줬어요. 그때는 예외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지 않죠. 그때는 예외적으로 지상물 매수 청구 배제 특약이 유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은 배제 특약 강행 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그 다음 가로 6번 동시한 관계를 보세요. 자, 매수 청구권은 유치권 행사 못하죠. 따라서 동시행 관계로 해결합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다만 이 경우 임료 상당액은 부당이득 동그라미. 그러니까 을은 지금 타인 토지 소유 사용하죠. 그럼 매수 청구할 때까지는 당연히 토지 사용료 줘야겠죠. 따라서 임료 상당액은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로 7번은 토지 전세권에도 인정된다 그랬죠. 자, 지금까지 매수 청구 보셨고 다음 이어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건물이나 공작물 임차인의 부동물 회전권을 보겠습니다. 자, 7, 8을 보시면 자, 갑소유 건물을 우리가 건물 임대차 했죠. 그리고 우리 이 건물을 점유하겠죠. 그러다가 을 비용으로 노란색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가 끝났죠. 그럼 항상 원칙이 중요하죠.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끝나면 을은 원상복귀하겠죠. 따라서 노란색 부분 뜯어갈 권리도 있고 갑을 위해서 노란색 부분 뜯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원칙이죠. 근데 예비적으로 이 노란색 지을 때 우리 갑 동의를 얻고 지었어요. 아니면 원래 갑이 이걸 지었었는데 갑으로부터 우리 돈 주고 샀습니다. 그랬는데 임대차가 종료됐다. 그때 을은 자기 물건 갑에게 사라고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형성권이라 갑은 무조건 사야 돼요. 다음 부속물이 되려면 일단 이게 원래 본 건물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만 필요한 것이었다. 그런 건 객관적 증거가 아니죠. 그때는 못합니다. 그리고 을돈으로 지었죠. 을돈으로 지었는데 이 노란색 부분이 흰색 부분과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을돈으로 지어가지고 흰색 부분과 독립성이 있다면 을소유겠죠. 그때 임대차 끝날 때 내 거 당신이 사 그러면 갑은 사야 됩니다. 밤에 을돈으로 이걸 지었는데 흰색 부분과 독립성이 없어요. 그럼 을돈으로 지었더라도 흰색에 부합되죠? 그럼 갑소유가 돼버립니다. 갑소유. 그럼 을은 나갈 때 자기 돈으로 뭔가를 만들었죠. 그래도 독립성을 쓰면 갑소유니까 그때 을은 자기가 들인 돈 유익비를 청구해 나가는 겁니다. 따라서 두 가지를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자료를 놓으시면 자, 법조문 보시고 양과로 1번 요건을 보신 겁니다. 그 다음 양과로 2번 보세요. 자, 부동물 매수 청구는 임대차 기간 종료시 하는 거죠. 채무불이행 당했다. 그때는 못하는 거죠. 다음 양과로 3번. 자, 이것도 편면적 강행 규정이죠. 따라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원칙 무효입니다. 다음 가로 4번. 임대인의 부동물 매수 대금 지급 의무와 임차인의 부동물 인도 의무. 이건 다 동시행을 해결하지 유치권 행사 X였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임차인의 세 가지 권리를 공부하셨죠. 다음 이어서 이에 관한 기출문제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제 반기문 시간입니다. 기출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초용권 설명 옳은 겁니다. 동그란 1번. 매수 초용권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임대인 동의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된다. 틀렸죠? 지상물 매수 청구는 임대인 동의 필요 없습니다. 임대인 동의는 부속물 매수 청구에 나와요. 두 개를 잘 비교하셔야겠고. 그 다음 동그란 2번. 임차인이 지상물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그럼 더 이상 임차인은 지상물 소유자가 아니죠? 그 다음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지문이 맞죠? 지상물 매수 청구는 지상물 소유자만 행사할 수 있죠. 2번이 정답입니다. 자, 3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먼저 갱신 청구하고 거절했을 때 매수 청구하는 겁니다. 4번과 비교하셔야 돼요. 자, 4번.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기간 정함 없는 토지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자, 기간이 정함이 없는데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죠? 그때는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는 임대인이 해지하지 했기 때문에 갱신 청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4번도 틀렸습니다. 5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체결이 만료하면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그럼 임대인에게 불리하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가 틀렸고 무효입니다. 그래서 1번은 2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 문제는 간단한 사례 문제죠. 자, 갑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자, 밑줄에 보세요. 을소유 X토지 밑줄. 다시 을소유 X토지를 임차하여 Y 건물 신축. 건물은 누가 지었어요? 갑이 지었죠? 토지가 을 겁니다. 다시 Y 건물 신축하고 보존 등기를 마쳤다. 다음 중 틀린 거죠.
1번 임대차 계약이 만료하였으나 우리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은 경우 갑은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매수 즉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번 갑이 이익이 차임액을 연체하여 우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갑은 을에게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채무 불이행한 사람은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없습니다. 3번 갑의 건물 매수 청구가 적법한 경우 의르태금 지급이 있기까지는 건물 부지 임료 상당액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틀렸죠? 갑이 매수 청구했더라도 돈 줄 때까지 그때까지 타인 소유 토지죠. 따라서 지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됩니다. 3번이 정답이죠. 4번 갑이 Y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병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토지 임차권은 병에게 이전된다. 맞죠? 건물에 저당을 설정하면 그 건물을 위한 종된 권리에도 저당권 여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경락인은 그 건물을 위한 종된 권리인 토지 임차권까지 다 취득하는 거죠. 자, 5번 갑이 을 동의 없이 토지 임차권과 Y 건물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 여기까지. 그럼 건물은 자기 마음대로 양도할 수 있죠. 자기 거니까. 그렇지만 토지 임차권을 양도할 때는 임대인 동의 얻어야 됩니다. 그러죠? 자, 뒤를 보세요. 원칙적으로 병은 을에게 임차권 취득으로서 대항할 수 없다. 맞죠? 임대인 동의 없으니까 병은 건물 소유권 취득할지 몰라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첫째 매도인 담보책임을 공부하셨죠? 거기는 공식을 외우시면 돼요. 전해, 일감, 실손에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 임대차에서 세 가지 권리를 공부하셨죠? 세 가지 권리를 잘 비교해서 그 특성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다음부터는 임차권 양도와 전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